어머니가 무엇을 숨겨놓았다고 했소? 그것이 무엇이오? 동굴 안촛불 하나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쳤습니다. 원수의 아들과 원수의 딸이 빗소리만 가득한 이 밤을 함께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 아버지를 진심으로 따랐다고 하셨어요.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라고요. 베네저고리 안감을 뜯어내고 나온 쪽지 한 장. 그 안에서 아버지의 친필을 발견하는 순간 무결의 눈 안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절대 아버지 눈에 띄지 않게 간직하라고요. 이것이 언젠가 제 목숨을 지켜줄 거라고 하셨어요. 복수로 시작된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소중한 안부 한마디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의 야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지요? 하지만 여기 제 발로 원수의 집 마구간으로 걸어 들어간 사내가 있습니다. 그것도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눈빛마저 죽인 채로요. 때는 조선 중기 한양에서 사흘 거리쯤 되는 충청도 어느 고을의 이야기입니다. 이른 봄이었습니다. 논밭에 얼음이 채 녹지 않은 2월의 어느 날 아침 한 사내가 최판술의 저택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무결, 나이는 26살. 한때는 경기도 일대에서 모르는 이가 없던 명문가 자제였습니다. 무결의 두 손은 거칠게 텄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산속 암자에서 석 달, 즉 3개월 동안 돌을 나르고 물을 기르며 손마디가 굳어지도록 단련했습니다. 얼굴에는 숯검댕이를 문질러 넣은 흉터 자국을 만들었고 옷은 허름한 무명 삼배로 바꿔 입었습니다. 그가 입은 옷에서는 쉰내가 났습니다. 그마저도 일부러 풍긴 냄새였습니다. 노비 출신의 유랑인으로 보이기 위해 사흘째 씻지 않은 것이었죠. 그러나 그 허름한 차림 속에서도 무결의 등은 반듯했습니다. 아무리 구부리려 해도 무의식 중에 올라오는 등줄기, 그것이 그의 유일한 약점이었습니다. 무결은 저택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뱉으면서 등을 살짝 구부렸습니다. 칼처럼 곧던 허리가 조금 꺾이자 그제야 진짜 노비처럼 보였습니다. 스스로도 그 느낌이 낯설고 서글펐습니다. 잇몸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를 악물어 솟아오르는 감정을 짓눌렀습니다. 저택의 소슬대문은 높고 육중했습니다. 기와 끝마다 도깨비 얼굴이 조각되어 있었고 문 양쪽에는 창을 든 사내들이 서 있었습니다. 무결은 고개를 숙인 채 문지기에게 다가갔습니다. 마구간 일꾼 자리가 있다 들어서 왔습니다요. 말 다루는 솜씨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습니다요. 목소리를 낮추고 사투리를 섞었습니다. 문지기는 무결을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들어가 보소. 마부장 영감이 판단할 테니. 그렇게 무결은 최판술의 저택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차갑고 뜨거운 것이 동시에 타올랐습니다. 복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최판술은 이 고을 최대의 거부이자 사원부 관리들과도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는 권세가였습니다. 그의 저택은 대문에서 안채까지 걸어가는 데만도 100걸음이 넘었습니다. 마구간은 별채 뒤쪽 저택 동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말 12마리를 거뜬히 수용할 수 있는 큰 규모였습니다. 무결은 마부장 노인에게 인사를 올리고 그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맡은 일은 말똥 치우기였습니다. 나무 삽으로 말똥을 퍼담고 썩은 짚을 바깥 거름더미에 버리는 일이었죠. 냄새는 코를 찌를 듯 역했습니다. 무결은 이를 악물고 삽질을 했습니다. 손바닥이 쓸렸고 발목이 저렸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자존심을 삼켜야 하는 매 순간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최판술의 아들인 최도연이 마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무결보다 2살 어린 24살의 사내였습니다. 그는 말을 끌어내라고 명했습니다. 무결이 얼른 흑마의 고삐를 잡아 끌어내자 최도연은 말에 올라타더니 뜬금없이 채찍을 들었습니다.
무결의 어깨를 향해 채찍이 날아왔습니다. 이놈, 안장을 너무 헐겁게 조였잖아. 채찍이 어깨를 후려치는 순간 무결의 몸이 앞으로 비틀거렸습니다. 타는 듯한 통증이 어깨에서 등까지 번졌습니다. 하지만 무결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때까지 꽉 쥐어진 그 주먹 안에 무결은 모든 감정을 쑤셔 넣었습니다. 분노도 수치심도 눈물도 전부요. 죄송합니다요. 다음부턴 더 조심하겠습니다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운 침묵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무결의 진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마구간 한편에 마련된 좁디좁은 집자리에 누운 척하다가 주변이 완전히 고요해지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마른 입술을 하드며 저택 내부를 머릿속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무결은 한 달, 즉 1개월에 걸쳐 저택 구석구석을 익혀나갔습니다. 어느 쪽 담장에 경비가 서지 않는 시각이 있는지, 어느 문이 빗장을 걸지 않는 날이 있는지, 경비견이 짖지 않고 따르는 방식은 무엇인지를요. 개에게는 매일 조금씩 삶은 고기 조각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으르렁대던 개들이 닷새 만에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무결의 방식이었습니다.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길들이는 것이요. 담장을 넘나드는 밤이면 무결은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끝부터 디뎠고 숨소리조차 입안에서 삼켰습니다. 한 번은 야경꾼과 거의 마주칠 뻔했습니다. 무결은 재빠르게 곡간 그늘 속으로 몸을 납작하게 눌렀습니다. 심장이 귓속까지 들릴 만큼 크게 뛰었습니다. 야경꾼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무결은 천천히 벽에서 몸을 떼어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밤이 쌓이면서 무결의 머릿속에는 저택 전체의 지도가 완성되어 갔습니다. 안채와 사랑채를 잇는 비밀 통로, 곡간 뒤편에 숨겨진 우물 옆의 쪽문, 최판술이 혼자 드나드는 별당의 위치까지요.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무결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고되고 위험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환청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무결은 집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소리가 집 지붕을 두드리기 시작하자 귓속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군중의 웅성거림, 포졸들의 구령소리, 그리고 어린 자신이 두 손으로 귀를 막으며 내지르던 비명. 그날 무결의 나이는 14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영모 누명을 쓰고 저자거리에서 참수당하던 날이었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무결의 눈에 박혀 12년이 지난 지금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슬퍼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였는지 아니면 이미 포기를 한 것인지 그것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뒷모습이 무결에게는 평생의 응어리가 되었습니다. 무결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를 꽉 깨물고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14살 그날 그랬던 것처럼요. 빗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환청이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버텼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 최판술의 모든 죄악을 증명하는 문서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칼로 목을 치는 것은 너무 단순한 복수였습니다. 그자가 이 고을에서 쌓아 올린 권세와 재물과 명예가 한꺼번에 먼지처럼 무너지는 것, 그것이 진짜 복수라고 무결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막 첫 달이 지나가던 어느 날 오전, 무결은 마구간 담장 밑에서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말 여물을 가져다 놓다가 발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하얀 명주 손수건 한 장이었습니다. 진흙이 살짝 묻어 있었지만 바느질 솜씨가 고운 물건이었습니다. 주워 들고 펼치는 순간 무결의 손가락이 굳어졌습니다. 손수건 귀퉁이에 매와 문양이 수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꽃잎 가운데에 아주 작은 매듭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바늘로 찍은 것처럼 보이는 아주 작은 점. 세 개가 삼각형 모양으로 배열된 그 매듭은 무결의 집안에서만 쓰던 신표였습니다.
비밀 연락을 주고받을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임을 확인하기 위해 노비들 사이에서만 전해지던 표식이었죠. 무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식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결은 손수건을 재빠르게 옷 속에 감추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무결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저택 안에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살벌한 집구석에도 꽃은 피어 있더군요. 하지만 그 꽃은 꺾인 채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을 발견한 날 밤, 무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자리에 누운 채 그것을 손 위에 펼쳐놓고 또 들여다보았습니다. 촛불도 없는 어둠 속에서 손가락 끝으로 매화 문양을 더듬었습니다. 꽃잎 가운데 숨어있는 세 개의 점.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흉내낸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삼각형 배열이 정확했고 점 사이의 간격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무결의 집안 노비 어른들이 남긴 방식 그대로였죠. 무결은 천천히 손수건을 접어 품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은 오히려 더 또렷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저택 안에 자신과 연이 닿아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이 손수건을 일부러 마구간 담장 밑에 떨어뜨린 것이라면 그것은 접촉을 원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무결은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마구간 바닥을 쓸고 말에게 여물을 주고 안장을 손질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쉬지 않았습니다. 저택 안을 오가는 인물들을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아낙네들, 부엌 일꾼들, 심부름꾼 아이들. 누구도 이쪽을 특별히 의식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무결이 말의 발굽을 살피다가 고개를 드는 순간 마구간 옆 담장 너머로 뭔가가 보였습니다. 별채 뒤쪽 행랑채와 담장 사이에 좁고 긴 공간이었습니다. 저택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쳐 볼 뻔했습니다. 담장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세우고 입술을 달싹이며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으니까요.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 반쪽을 가리고 있었고 입고 있는 저고리는 한쪽 어깨가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이 영락없이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이상했습니다. 중얼거리는 입술과 달리 손은 정확했습니다. 바늘이 명주 위를 오가는 움직임이 규칙적이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무결은 눈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미친 척하면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도 손버릇으로 바느질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눈이 보였습니다. 그 눈이 무결의 눈과 딱 마주쳤습니다. 무결은 반사적으로 시선을 거뒀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말의 발굽 쪽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여인도 소리를 지르거나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다시 고개를 살짝 들어 흘끗 보자 여인은 이미 시선을 내리깔고 다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무결은 저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인지는 분명했습니다. 최판술의 외동딸 연하였습니다. 저택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말을 무결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1년 전쯤부터 절이 됐다고요. 처음엔 밥도 안 먹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더니 어느 날부터는 별채 뒤편 그 구석에 나와 앉아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했다고요. 최판술은 딸이 그러거나 말거나 아예 신경을 끄는 듯 했고 집안 사람들도 별채 뒤쪽엔 일부러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무결은 그날 이후 연화 근처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었고 그래서도 안 됐습니다. 목적이 흐려지면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닷새가 지난 어느 날 오전 마부장 영감이 무결을 불렀습니다.
별채 안채에 아침 밥상을 날라다주는 안악이 갑자기 몸져 누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꾼이 부족하니 오늘 하루만 밥상을 날라달라는 것이었죠. 무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 스쳤습니다. 별채라면 연하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무결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에서 받아든 밥상은 소박했습니다. 보리밥에 간장 종지, 된장국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최판술의 딸이라기엔 너무도 허름한 상차림이었죠. 무결은 그 밥상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별채 쪽마루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는 조용했습니다. 무결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말했습니다. 밥상 들고 왔습니다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무결은 잠시 기다리다가 쪽마루 위에 밥상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끝 근처에 뭔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내려다보니 작은 천조각 하나였습니다. 쪽마루 틈새에서 미끄러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무결은 반사적으로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천조각 위에 바느질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수건의 매와 매듭과 같은 실색이었습니다. 글자는 단 4자였습니다. 밤 3시 우물. 무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상을 쪽마루 위에 내려놓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는 발걸음은 아침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좋은 의미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판단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2시가 넘자 무결은 집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곡간 옆을 지나 별채 뒤쪽 우물가에 다다랐습니다. 우물 옆 석등에는 불씨가 거의 꺼진 채였습니다. 어둠이 짙었습니다. 무결이 그 자리에 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별채 쪽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낮에 봤던 그 여인, 연하가 나왔습니다. 낮과 달리 머리는 단정히 빗어 올려져 있었습니다. 눈빛도 달랐습니다. 낮에 멍하게 허공을 향하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또렷하고 차분한 눈이었습니다. 무결은 그것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낮의 모습이 전부 연기였다는 것을요. 연하는 무결 앞에 서서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손수건은 받으셨죠? 그 매듭을 알아보셨으니 여기 오신 거겠지요. 무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그 매듭을 어디서 익혔소? 연하의 입술이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서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것만은 꼭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젠가 이 매듭을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믿으라고요. 무결의 가슴속에 묵직한 것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연하의 어머니, 그러면 최판술의 첩인 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이 그 매듭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무결의 집안과 인연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인연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무결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눈만은 흔들렸습니다.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하게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택 안채 쪽에서 불빛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등불을 들고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무결과 연하는 동시에 몸을 낮췄습니다. 연하가 쪽문 쪽으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바람이 차게 스쳤습니다. 불빛은 다행히 방향을 틀어 안채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무결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연하를 보았습니다. 연하도 무결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무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밥상 들고 오겠소. 그때 더 얘기합시다. 연하는 고개를 작게 끄덕이고 쪽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무결은 홀로 우물가에 남았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복수를 위해 들어온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서 무결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실황가닥이 풀려나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실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무결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이 저택 안의 일이 조금 더 복잡해졌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집에서 만난 이 여인은 과연 적일까요? 아니면 뜻밖의 동지일까요? 여러분, 운명은 참으로 가혹합니다. 복수의 날을 잡았는데 그날이 하필 여인이 팔려가는 날이라니요. 우물가에서 연하와 나눈 짧은 만남 이후 무결은 낮에는 여전히 말똥을 치우고 밤에는 저택 구조를 익히는 나날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초조함이 쌓여갔습니다. 연하가 알고 있다는 어머니 옥분의 이야기, 그리고 옥분이 숨겨놓았다는 무언가.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채로 2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무결은 마구간 뒤편 담장 틈 사이로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최판술의 사랑채에 낯선 사내들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비단옷을 걸치고 머리에 이국적인 관을 쓴 사내 둘이었습니다. 무결은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통역관으로 보이는 자가 그 곁에 서 있었고 최판술은 그들을 환한 얼굴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무결은 숨을 죽이고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담장 틈에 귀를 붙였습니다. 물건은 내일 새벽에 마차로 넘기면 됩니다. 그쪽에서 배를 대기시켜 놓으시오. 최판술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침착한 어조였지만 그 안에 흥분이 숨어 있었습니다. 무결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빠르게 맞춰졌습니다. 명나라 상인들, 마차, 내일 새벽, 그리고 이 저택에서 갑자기 사라져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존재, 연하였습니다. 무결은 그 자리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감정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연하는 원수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였습니다. 무결이 이 집에 들어온 것은 연하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구간으로 돌아와 집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하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우물가에서 목소리를 낮추며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던 그 눈. 두려움을 꾹 눌러 담고 있는 것이 느껴졌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무결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러고는 긴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이미 결정은 났습니다. 머리가 내린 결정이 아니라 몸이 먼저 알아버린 결정이었습니다. 밤 1시가 넘었을 무렵 무결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구간으로 가서 말들의 고삐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2개월 가까이 매일 손길을 주며 길들인 말들이었습니다. 무결의 손을 핥으며 순하게 따랐습니다. 무결은 말들의 목을 토닥이며 낮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잠깐만 소란을 피워다오. 그리고 말들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세게 쳤습니다. 순간 12마리의 말이 마구간을 박차고 저택 안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택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말발굽 소리, 경비들의 소동, 등불이 넘어지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무결은 그 혼란 속을 가르며 별채 쪽으로 달렸습니다. 연하는 이미 방 안에서 옷을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무결이 쪽문을 밀치며 들어서자 연하는 놀란 기색 없이 작은 보퉁이 하나를 가슴에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무결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연하의 손목을 잡고 몸을 낮춘 채 담장 쪽으로 달렸습니다. 담장 아래 쌓아둔 걸음 가만히를 발판 삼아 뛰어오르고 연하를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연하는 치마 자락이 걸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장을 넘었습니다. 담장 밖은 차가운 밤 공기와 어둠이었습니다. 무결이 뛰어내리자마자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게 섞어라. 도둑이다.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무결은 연하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산기슭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관도를 피해 야산 비탈을 올랐습니다. 길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낙엽이 쌓인 비탈에서 2번 미끄러졌습니다. 연하는 넘어질 때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뒤에서 횃불이 보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광군은 아니었습니다. 최판술이 부리는 사병들이었습니다. 무결은 연하를 돌아보았습니다. 연하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숨이 가빠 어깨가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결은 망설임 없이 몸을 굽혀 연하를 등에 업었습니다. 연하가 작게 숨을 들이켰지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무결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하의 무게가 등에 실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그 가벼움이 오히려 무결의 가슴을 아프게 눌렀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방울이더니 곧 굵은 비로 바뀌었습니다. 산길이 순식간에 질퍽해졌습니다. 발이 지늘게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무결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순간 어깨 위쪽으로 뜨거운 통증이 번졌습니다. 화살이었습니다.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무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쓰러지면 안 됐습니다. 무결은 통증을 허리 아래로 밀어넣듯 몸에 힘을 주었습니다. 등에 업힌 연하가 무결의 어깨 상처를 손으로 꽉 눌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요. 그 손의 온기가 무결의 어깨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차가운 빗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무결은 이상하게도 그 순간 발이 더 빨라졌습니다. 2시간 가까이 달린 끝에 두 사람은 산중턱 바위 아래 움푹 파인 동굴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무결이 미리 점 찍어두었던 곳이었습니다. 저택을 잠입하기 전 도망쳐야 할 상황을 대비해 사전에 확인해 둔 장소였습니다. 연하를 동굴 안에 내려놓고 입구를 돌아보았습니다. 횃불은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빗속에 쫓는 것을 포기한 듯 했습니다. 무결은 그제야 벽에 등을 기대며 주저앉았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연하가 보퉁이 안에서 천 조각을 꺼내 무결의 어깨에 눌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빗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무결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 다시 떠올렸습니다. 복수의 계획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굴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가게 될까요? 동굴 속 촛불 하나의 의지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이제 그 지독한 비밀이 하나씩 솔기를 터뜨립니다. 빗소리는 밤새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굴 입구로 빗물이 실처럼 흘러내렸고 안쪽은 축축하고 차가웠습니다. 무결은 연하가 보퉁이 안에서 꺼낸 부싯돌로 마른 나뭇가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작고 흔들리는 불꽃이었지만 그것 하나가 어둠을 조금 밀어냈습니다. 연하는 무결의 어깨 상처를 천으로 단단히 동여매었습니다. 손길이 능숙했습니다. 바느질을 다루는 손이라 그런지 실을 꿰듯 정확하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무결은 그 손길을 느끼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보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더 묘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원수의 딸이 자신의 상처를 싸매고 있다는 것이요. 붕대를 다 감고 나자 연하가 손을 무릎 위로 걷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숨겨놓았다고 했소? 그것이 무엇이오? 연하는 곧장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에 껴안고 있던 보퉁이를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무결이 등에 업고 달리는 동안에도 놓지 않았던 그 보퉁이였습니다. 연하의 손가락이 보퉁이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손끝이 그 안의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보퉁이 안에서 나온 것은 낡은 베네저고리 하나였습니다. 하얀 무명천이 세월의 발에 누렇게 변해 있었고 접힌 자국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고이 접어 보관해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하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나흘 전에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절대 아버지 눈에 띄지 않게 간직하라고요. 이것이 언젠가 제 목숨을 지켜줄 거라고 하셨어요. 무결은 눈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베네저고리가 목숨을 지킨다는 말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하의 다음 행동을 보고 무결은 숨을 멈췄습니다. 연하가 베넷 저고리의 앙감 솔기를 이빨로 조심스럽게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한 땀, 두 땀, 실밥이 끊기며 앙감이 벌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작고 얇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연하는 그것을 무결에게 내밀었습니다. 무결은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촛불에 비쳐 글자를 읽기 시작하는 순간 무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글자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그것은 무결의 아버지 친필이었습니다. 10줄 남짓한 짧은 쪽지였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최판술이 선왕 시절 국경 무기 거래에 개입한 정황, 그 거래의 증거 문서가 충청도 관하 인근 특정 우물안 돌틈에 숨겨져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쪽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옥분이라면 그녀를 믿고 함께 움직이라는 당부였습니다. 무결은 종이를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동굴벽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무결의 눈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도 증거를 지우지 않고 살아남은 자에게 넘기려 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남은 자가 옥분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옥분의 딸이 지금 자신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하의 눈에도 물기가 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서로가 지나온 12년이 조용히 맞닿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무결의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택 잠입 첫 달 연하를 처음 봤을 때였습니다. 미친 척 담장 구석에 웅크려 앉아 바느질을 하던 모습. 무결은 그때 연하를 경계 대상으로만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쪽지를 보고 나자 그 장면이 전혀 다르게 읽혔습니다. 연하는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12년을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뒤에도 아버지에게 뺨을 맞아가면서도 이 쪽지 하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참아온 것이었습니다. 무결은 자신도 모르게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나오려다가 도로 들어갔습니다. 대신 두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무결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였습니다. 원수의 딸이라고 단정짓고 복수의 도구로만 여겼던 그 섣부른 시선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인 무결을 보다가 시선을 촛불 쪽으로 돌렸습니다. 목이 메는 듯 한번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당신 아버지를 진심으로 따랐다고 하셨어요.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이것만은 꼭 제대로 된 사람 손에 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무결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눈 안쪽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무결은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손이 부끄럽지 않았으니까요. 잠시 후 연하가 자신의 옷고름 끝으로 무결의 뺨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손이 아니라 옷고름으로 모른 척하듯이요. 무결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오히려 더 마음을 찔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동굴 안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쪽지는 무결의 품 안에 들어갔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들 무렵 무결은 처음으로 연하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증거 문서를 직접 찾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사원부에 전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결이 말하는 동안 한 번도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12년을 기다려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무결은 그 눈을 보면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무언가를 완성하는 일로서요. 그것이 어떤 감정의 시작인지 무결은 아직 이름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사람의 손에는 최판수를 무너뜨릴 실마리가 쥐어졌습니다.
과연 그 마지막 싸움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2년 묵은 원한이 어떻게 마침표를 찍는지 보시겠습니까? 동굴을 나온 두 사람은 사흘을 더 산속에서 버텼습니다. 무결의 어깨 상처는 연하가 날마다 들풀을 지시겨 갈아붙인 덕에 고름이 잡히지 않고 아물어갔습니다. 그 사흘 동안 무결은 연하에게 아버지의 쪽지에 적힌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충청도 관아 인근 우물, 돌틈에 숨겨진 증거 문서. 그것을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나흘째 새벽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무결이 먼저 혼자 관아 인근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연하는 마을 어귀 폐가에서 기다렸습니다. 무결은 1시간 반 만에 돌아왔습니다. 품 안에 기름종이로 겹겹이 싼 묶음 하나를 품고서요.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만 연하는 그 눈빛만 보고도 알았습니다. 찾았다는 것을요. 묶음 안의 문서는 12년 세월에도 놀랍도록 온전했습니다. 기름종이가 습기를 완벽하게 막아준 덕이었습니다. 문서에는 최판술의 수결과 함께 국경 무기거래 내역, 관련 관리들의 이름, 그리고 거래 대금이 오간 날짜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무결은 그것을 읽어내려가면서 손이 점점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확신이었죠. 무결은 그날로 한양 사원부에 은밀히 연통을 넣었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문서의 존재를 알리고 열흘 안에 직접 전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원부 관리 중에는 아버지의 오랜 지인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무결이 산속 암자에서 복수를 준비하던 3개월 동안 미리 확인해둔 인물이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무결은 다시 최판술의 저택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등을 구부리지 않았습니다. 허름한 무명 삼배도 입지 않았습니다. 무결은 아버지가 생전에 입던 달령포를 수선에 걸쳤습니다. 낡았지만 반듯했습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문서 묶음을, 오른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칼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칼로 끝낼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저택 앞에는 이미 군사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사원부에서 먼저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문지기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무결은 그 사이를 천천히 걸어 사랑채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최판술이 나왔습니다. 58살의 사내였습니다. 한때 이 고을을 손안에 쥐고 흔들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위세가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당에 가득한 군사들을 보며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무결의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내 이놈 마구간 놈이 아니냐. 목소리는 낮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결은 그 손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무결입니다. 이판서 이덕윤의 아들입니다. 저택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무결은 문서 묶음을 천천히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입니다. 12년 전 나으리께서 숨기려 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최판술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입술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뒤를 돌아 사병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그러나 사병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택을 둘러싼 것이 자신의 사병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원부 군사들이 이미 담장 안팎을 막고 있었으니까요. 최판술은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덫이 완성되었다는 것을요. 무결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고요했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켠이 텅 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12년 동안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던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원부 관리가 앞으로 나와 최판술을 결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최판술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힘이 빠진 사람처럼 고개를 떨궜습니다. 무결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마당 한편에 연하가 서 있었습니다. 폐가에서 혼자 기다리지 않고 뒤따라온 것이었습니다. 무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연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눈 안에 고여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다시 저택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원부 관리가 무결에게 명예회복과 포상을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무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관직도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저녁 무렵 무결과 연하는 마을 밖 양지바른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곳에는 이름도 없는 작은 봉분 2기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무결의 아버지와 연하의 어머니 옥분의 유해를 임시로 모셔둔 자리였습니다. 무결이 저택에 잠입하기 전 미리 수소문에 찾아둔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봉분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결은 품에서 아버지의 쪽지를 꺼내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연하도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언덕 위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무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아버지의 칼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칼이었습니다. 칼집은 낡았고 날은 군데군데 이가 나 있었지만 무결이 12년 동안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무결은 그 칼을 두 손으로 쥐고 봉분 옆 큰 바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내리쳤습니다. 칼이 두 동강 났습니다. 쨍하는 소리가 언덕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무결은 부러진 칼을 바위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깨에서 무거운 짐 하나가 내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쏟아낸 것인지 아니면 이제 다음을 바라볼 준비가 된 것인지 무결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연하가 무결의 곁에 와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봉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로 가실 생각입니까? 연하가 먼저 물었습니다. 무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북쪽으로 갈까 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요. 같이 가시겠소? 연하는 대답 대신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결과 나란히 언덕 아래를 향해서요.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부러진 칼이 바위 위에 남겨졌습니다. 그 틈새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바위 아래 풀 사이에서 솜털 가득한 민들레 꽃 한 송이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검은 부러져 흙이 되었고 그 자리엔 민들레 꽃 한 송이가 피었답니다. 여러분, 진짜 강한 것은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끝까지 버텨낸 진심이 아닐까요? 자, 여러분.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부러진 칼을 뒤로하고 북쪽으로 떠난 두 사람, 그 발걸음이 어디에 닿았는지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무결과 연하가 정착한 곳은 함경도 해안가의 작은 포구 마을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닷새거리 사람들이 서로의 이름보다 별명으로 더 잘 통하는 곳이었습니다. 젓갈 냄새와 짠바람이 뒤섞인 마을이었고 아침마다 갈매기 소리가 지붕 위를 넘나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수의 아들도 원수의 딸도 아닌 그냥 이웃집 총각과 아가씨로요. 무결은 포구 어귀에 작은 마구간을 차렸습니다. 말을 사고 파는 중간 거래를 하거나 인근 마을 사람들의 말을 돌봐주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낯선 외지인을 경계하던 마을. 사람들도 무결이 아픈 말을 공들여 낫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둘 마음을 열었습니다. 무결은 말을 다루는 솜씨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연하는 바느질 솜씨로 살림을 보탰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안악들의 옷을 수선하는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연하가 수놓은 매화 문양이 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정교하고 아름답다는 이야기가 포구를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져 어느 틈에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연하는 작업하는 내내 입가에 옅은 미소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12년을 숨죽이며 비밀을 지켰던 사람이 이제는 같은 손으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 마을에 자리를 잡은 지 6개월이 지난 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결은 마구간 옆에 작은 텃밭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삽질을 하다가 문득 고개를 드니 연하가 마루 끝에 앉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바느질감을 올려둔 채로요. 눈이 마주치자 연하가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뺨이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무결은 삽을 땅에 꽂고 손을 옷에 닦으며 마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연하 곁에 걸터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무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마을에 오래 있어도 되겠소? 연하는 바느질감을 내려다보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여기가 좋아요. 무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소. 여기가 좋소. 그리고 당신이 여기 있어서 더 좋소. 연하의 손이 멈췄습니다. 바늘이 천 위에 얹힌 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연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결을 바라보는 눈이 촉촉했습니다. 울 것 같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차오르는 것을 담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연하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좁아졌습니다. 장터에 나갈 때 나란히 걸었고 저녁이면 마루에 나란히 앉아 바다 쪽 하늘이 붉게 물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무결은 그 시간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이를 악물고 살아온 12년 동안 이런 고요함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직전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거창한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어른 몇 분이 증인이 되어 주었고 마을 안악들이 손수 차린 음식이 상위에 올랐습니다. 연하는 혼례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를 단정히 빗어 올렸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연하의 뒷모습을 무결이 문 밖에서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모습이 눈에 오래 담기기를 바랐습니다. 혼례가 끝난 저녁 두 사람은 포구 끝 바위 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다가 검게 물들어 있었고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바위를 두드렸습니다. 무결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두 동강난 칼의 칼자루 부분이었습니다. 언덕 바위 위에 두고 왔던 것을 다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연하가 눈으로 물었습니다. 무결이 말했습니다. 버리려다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차고 다니신 것이라서요. 칼날은 없지만 칼자루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소. 연하는 그 칼자루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오랜 세월에 다른 나무 표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잘 간직하겠습니다. 그 말이 무결의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간직하겠다는 말. 칼자루만이 아니라 그것이 품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안겠다는 말이기도 했으니까요. 이듬해 봄이 되었습니다. 마구간 옆 텃밭에 무결이 심어둔 씨앗들이 싹을 틔웠습니다. 연하는 그 옆에 쪼그려 앉아 싹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결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포구 마을 아침 공기 속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 봄날 텃밭 한편에는 민들레 꽃이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심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흰 솜털을 멀리 날려보내는 꽃이었습니다. 뿌리 뽑혀도 어디서든 다시 피어나는 꽃이었습니다. 무결과 연하 두 사람을 꼭 닮은 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이무결과 최연하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긴 겨울을 버텨낸 사람에게 봄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 이 두 사람이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고단한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댁내에 평안만 가득하십시오.